해밀턴의 그리스 로마 신화. 출판사 현대지성. 작가 이디스 해밀턴. 서미석 옮김. 제8장 네 개의 위대한 모험. 파에톤. 오비디우스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세부 묘사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야기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 이야기는 더욱 생동감 넘칩니다. 태양의 궁전은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황금빛은 환히 빛나고 상아는 은은한 빛을 발했으며 군데군데 박힌 보석이 반짝였습니다. 궁전 안팎의 모든 것이 빛을 발하며 반짝거렸습니다. 그곳은 항상 한낮이었습니다. 그늘진 황혼이 결코 밝은 빛을 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암흑과 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들 중에는 변함없이 항상 밝은 빛을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은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을 어머니로 둔 한 청년이 감히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중간에 멈춰서서 눈부신 빛에 흐릿해진 눈을 비비지 않을 수 없었지만 사명감이 절박했으므로 청년은 마음을 다잡으며 궁전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반들반들 윤이 나는 문들을 지나 눈을 멀게 할 만큼 환히 타오르는 빛에 둘러싸여 태양신이 권자에 앉아있는 방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청년은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태양의 눈을 피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즉시 태양신 눈에 띄었고 신은 다정하게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곳에는 무슨 일로 왔는가? 태양신의 물음에 청년은 대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제 아버지라 말씀하셨지만 친구들은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만 하면 저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태양신은 빙그레 웃으면서 청년이 자신을 별 어려움 없이 볼 수 있도록 불타는 빛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파에톤. 넌 내 아들이 맞다. 클리메네가 너에게 해준 말은 진실이니라. 네가 내 말도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내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 신들의 서약의 강인 스틱스 강을 부르마. 이전에 파에톤은 천상으로 미끄러져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반은 경외심에 반은 흥분에 사로잡혀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하늘에서 마차를 타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한 길을 따라 말들을 몰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기분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드디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에톤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쪽을 택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에요. 하루만, 딱 하루만 아버지의 마차를 몰 수 있게 해주세요. 아들의 말을 듣자 태양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리도 치명적인 맹세를 하여 성급한 젊은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든 들어주겠다고 한 것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얘야, 그 일만은 내가 들어주기를 거절하고 싶은 유일한 것이다. 나는 이미 스틱스 강에 대고 맹세했으므로 물론 너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양보하는 수밖에 없지. 하지만 네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네가 원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말해줄 테니 잘 듣거라. 너는 내 아들인 동시에 클리메네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너는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도 내 마차를 몰 수 없단다. 실은 신이라고 해도 나를 제외한 그 어떤 신도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지. 신들의 왕도 못한단다. 거쳐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렴. 그 길은 바다에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른 아침에 원기가 넘친다 해도 말들조차도 오르기 힘들지. 천상의 한가운데는 또 어떠냐. 너무 높아서 나조차도 아래를 굽어보기가 겁난단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강할 때지. 너무도 급경사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다의 신들이 나를 받으려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내가 거꾸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 늘 궁금해한단다. 말을 모는 것도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하는 싸움이지. 맹렬하게 날뛰는 녀석들은 길을 오를 때는 더욱 사나워져서 나도 통제하기 무척 힘들거든. 하물며 너가 몬다면 어떻겠느냐. 너는 저 위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신들의 도시나 온갖 종류의 놀라운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서로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사나운 맹수들을 지나야 하는데 네가 보게 될 것은 그게 전부다. 황소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개자리, 이 모든 것이 제각각 너를 해치려고 덤빌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내 말을 듣거라. 네 주위를 둘러보거라. 세상에 온갖 물건이 다 있다. 네 마음에 드는 것을 마음대로 고르거라. 모두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바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이라면 너에 대한 나의 염려가 바로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모든 현명한 충고가 청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영광스러운 장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이톤은 자신이 근사한 마차에 자랑스럽게 서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조차 몰지 못한다는 그 말들을 두 손으로 의기양양하게 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상세하게 경고한 위험에는 눈꽃만큼도 생각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공포의 전율도 느낄 수 없었고 자신의 힘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태양신은 아들을 말리려는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출발 순간이 코앞에 닥쳐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동쪽의 문들은 자줏빛으로 달아올랐고 새벽은 장밋빛으로 가득 찬 자신의 궁전을 모두 열었습니다. 별들은 벌써 하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일 늦게까지 머뭇거리던 샛별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있긴 했지만 모든 것은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올림포스의 파수꾼인 계절들은 문들을 활짝 열어젖히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마차에 메었습니다. 자만심과 기쁨에 가득 찬 파이톤이 마차에 올라 출발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차는 파이톤이 원하던 것처럼 허공을 가르며 상쾌하게 질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나가기 때문에 동풍을 앞질러 가서 한참 거리를 둘 정도였습니다. 말들의 나는 발은 바다 위 흐릿한 안개뿐 아니라 바다 근처 낮게 깔린 구름을 통과해 많은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짧고 황홀한 순간에 파이톤은 자신이 마치 하늘의 군주가 된 것처럼 짜릿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마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속도는 더욱 빨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파이톤은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파이톤이 아니라 말들이 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마차에 탄 자의 가벼운 체중과 고삐를 붙든 연약한 손힘으로 말을 모는 자가 제 주인이 아닌 것을 말들이 알아챘습니다. 이제 말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말들은 길을 벗어나 좌우, 상하,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 마차는 정갈자리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개자리와도 충돌할 뻔했습니다. 사정이 이쯤 되자 가엾은 파에톤은 두려움 속에서 거의 반실신 상태가 되어 고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말들은 더욱 무모하게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아래로 곤두박질 쳐 땅에 불을 붙였습니다. 높이 솟은 산부터 타오르기 시작해 이다산과 뮤즈들이 살고 있던 헬리콘산, 파르나소스산,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은 올림포스를 차례로 불태웠습니다. 산의 경사면을 타고 불길은 낮은 계곡과 빽빽이 드러난 산림지대로 번져갔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샘물은 증기로 변했고 강들은 오그라들었습니다. 나일강이 도망쳐 머리를 숨긴 것도 바로 그때이며 그래서 아직까지도 발원지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제대로 붙어있기조차 힘들었던 마차에서 파이톤은 자욱한 연기와 이글거리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 같은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단지 이 고통과 공포를 끝낼 수 있다면 다른 것은 하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파이톤은 기꺼이 죽음이라도 환영했을 것입니다. 데지의 어머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데지가 내는 커다란 신음소리가 천상의 신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올림포스에서 내려다보던 신들은 세상을 구하려면 신속하게 무슨 조치든 취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우스는 벼락을 잡아서 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파에톤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벼락에 맞은 파에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마차는 산산이 부서졌으며 미쳐 날뛰던 말들은 바닷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어 타오르던 파에톤은 마차에서 떨어져 허공을 가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신비의 강, 에리다노스가 파이톤을 받아들여 불을 끄고 시신을 식혀주었습니다. 죽기에는 너무 대담하고 젊었던 그를 불쌍히 여겨 나이아스들은 장례를 치르고 무덤가에 다음과 같은 묘비를 새겼습니다. 여기 태양신의 마차를 몬 파에톤 누워있다. 커다란 실패를 겪었지만 매우 용감했노라.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들로 파에톤의 누이들이었던 헬리아스들은 동생을 애도하기 위해 그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에리다누스 강둑에서 그들은 포플라나무로 변했습니다. 슬퍼하며 흘린 눈물, 영원히 시냇물로 흘러들었네. 각각의 눈물방울 물속으로 떨어져 빛나는 호박방울로 변했다네. 페가수스와 벨레로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에피소드는 초기 시인들에게서 인용됐습니다. 기원전 8, 9세기에 헤시오도스는 키마이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안테이아의 사랑과 벨레로폰의 슬픈 결말은 일리아스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기원전 5세기 전반의 핀다로스가 최초로 그리고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코린토스로 불린 도시 에피레에서는 글라우코스가 왕이었습니다. 글라우코스는 제우스의 비밀을 누설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하데스에서 영원히 언덕으로 돌을 굴려 올려야 했던 시시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코스 역시 아버지처럼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기수였는데 전투에서 말들이 더욱 사나워지도록 심지어 인육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행위는 언제나 신들을 분노케 했으며 신들은 글라우코스가 다른 이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었습니다. 글라우코스는 자기 마차에서 떨어졌고 바로 제 말들이 그를 갈기갈기 찢어 먹어치웠던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벨레로폰이라고 불리는 용감하고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가 글라우코스의 아들이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벨레로폰은 더욱 강력한 아버지, 즉 바다의 주인 포세이돈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벨레로폰의 탁월한 육체와 정신적 재능은 태생이 신의 핏줄이라는 설명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어머니인 에우리노메는 인간이긴 하지만 지혜와 총명이 신들과 맞먹을 정도로 아테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벨레로폰이 거두는 모든 성공을 두고 그가 사람보다는 신에 가깝다고 여길만 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모험에 이끌리기 마련이며 그 어떤 위험도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벨레로폰을 유명하게 만든 행위는 용기나 노력 등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말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바라지도 말라고. 인간이 맹세할 수 있는 것을 저 높은 천상의 위대한 힘이 아주 손쉽게 그의 손에 쥐어주었네. 벨레로폰은 지상의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페르세우스가 고르곤을 죽였을 때 그 고르곤의 피에서 생겨난 놀라운 말인 페가수스를 원했습니다. 페가수스는 아무리 날아도 지치지 않는 날개 달린 준말하네. 일진 광풍보다 재빠르게 허공을 가르며 날아간다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페가수스를 따라다녔습니다. 뮤즈들의 산인 헬리콘에 있는 시인들이 아끼는 히포크레네 샘은 페가수스가 발굽으로 대지를 찬 곳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누가 잡아서 길들일 수 있단 말일까요? 벨레로폰은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열망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벨레로폰이 에필의 현명한 예언자 폴리이도스에게 이 절박한 욕망을 털어놓자 폴리이도스는 아테나의 신전으로 가서 잠을 청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신들은 자주 인간 꿈속에 나타나 이야기해주는 법이 있으니 말입니다. 벨레로폰은 거룩한 신전으로 갔습니다. 제단 옆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손에 황금으로 된 물건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여신을 본 것 같았습니다. 여신이 벨레로폰에게 말했습니다. 자느냐? 안 된다. 어서 일어나라. 자, 여기 네가 탐내는 그 말에게 마법을 걸 수 있는 물건을 받아라. 벨레로폰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신은 없었지만 놀라운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금으로 된 곱비였습니다. 놀라운 물건을 손에 넣고 희망에 부푼 벨레로폰은 당장 페가수스를 찾기 위해 들녘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벨레로폰은 코린토스 멀리까지 유명한 페이렌의 샘에서 목을 축이고 있는 페가수스를 발견하고는 살살 다가갔습니다. 말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채 조용히 벨레로폰을 쳐다보았습니다. 벨레로폰이 힘 하나 안 들이고 수월하게 굴레를 씌울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테나의 마법이 통한 것입니다. 드디어 벨레로폰은 영광스러운 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청동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한 벨레로폰은 페가수스 등에 뛰어 올라서는 말이 달리도록 몰아쳤습니다. 페가수스는 벨레로폰만큼이나 그 놀이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공중의 왕 벨레로폰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후 여러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페가수스는 즐거움을 주는 존재일 뿐 아니라 필요한 순간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벨레로폰 앞에는 힘든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사고였다는 사실 외에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벨레로폰은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프로테우스가 왕으로 다스리는 아르고스로 가서 면죄받았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벨레로폰의 시련과 위대한 행위가 시작됩니다. 프로테우스의 아내인 안테이아가 벨레로폰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벨레로폰이 그녀를 멀리하고 아무 관계도 맺으려 하지 않자 안테이아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벨레로폰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범했으니 죽여 마땅하다고 남편에게 일렀습니다. 프로테우스 역시 분노했지만 그렇다고 벨레로폰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벨레로폰은 이미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 손님이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폭력을 쓸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테우스 왕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모를 짰습니다. 프로테우스는 벨레로폰에게 아시아에 있는 리키아의 왕에게 편지를 하나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벨레로폰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페가수스를 타고 가는 한 아무리 긴 여정도 벨레로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리키아의 왕은 격식을 갖춰 벨레로폰을 환대했고 편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전 아흘 동안 호사스럽게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편지를 읽으니 프로테우스가 그 젊은이를 죽이기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키아의 왕도 프로테우스가 꺼려한 동일한 이유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인과 손님 사이의 유대관계를 깨는 자들에게 제우스가 대단한 적의를 보인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이 날개 달린 말과 함께 어떤 모험을 하도록 내보내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왕은 벨레로폰이 절대로 살아오지 못할 것을 확신하며 가서 키마이라를 처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키마이라는 절대의 난공불락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긴 괴물로 앞은 사자 모습, 꼬리는 뱀, 몸통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가수스를 타고 있던 벨레로폰은 불을 내뿜는 괴물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벨레로폰은 괴물 위로 높이 솟아올라 아무런 위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괴물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괴물을 무사히 처치한 벨레로폰이 프로테우스 왕에게 돌아가자 왕은 그를 없애려고 다른 계략을 고안해야만 했습니다. 왕은 벨레로폰에게 강력한 전사들인 솔리모이인을 정벌하러 원정을 떠나게 했습니다. 벨레로폰이 그들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자 그 다음에는 아마존족을 정복하게 했지만 그 일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결국 프로테우스 왕은 벨레로폰의 용기와 행운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왕은 벨레로폰과 가까이 지내며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벨레로폰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신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거둔 대단한 성공과 불타는 야망으로 벨레로폰은 인간으로서는 심히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야 말았는데 신들은 모두 그 계획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벨레로폰이 페가수스를 타고 올림포스로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신들 사이에 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주인보다 더 영리했습니다. 페가수스는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고 제 주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로 벨레로폰은
모든 신의 미움을 사게 되어 자기 영혼을 갉아먹으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피해 쓸쓸히 떠돌아다녔습니다. 페가수스는 제우스의 말들을 돌보는 올림포스 천상의 마국간에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제우스의 여러 준마 중에서도 페가수스가 으뜸이었습니다. 시인들이 전해주는 특별한 사실에서 입증되는데 제우스가 벼락을 쓰려고 할 때 천둥과 번개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페가수스였다고 합니다. 오토스와 에피알테스. 이 이야기는 오디세이아와 아이네이스에서 약간 언급되지만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한 사람은 아폴로도로스가 유일합니다. 그는 기원 후 1세기에 작품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아폴로도로스는 단조로운 작가지만 이 이야기는 그의 다른 작품들보다는 덜 단조롭습니다. 오토스와 에피알테스, 이들 쌍둥이 형제는 기간테스였지만 예전 괴물들처럼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든 형태의 준수한 용모를 지녔습니다. 호메로스는 쌍둥이 형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영원히 양식을 주는 대지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크고 비길 데 없었던 오리온 이후로 빼어난 용모를 자랑했다. 그런데 베르길리우스는 쌍둥이 형제의 정신 나간 야망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저 높은 천상을 파괴하려 애쓴 거대한 몸체의 쌍둥이라네. 하늘의 왕국으로부터 유피테르를 몰아내려고 애썼다네. 그들이 이피메데이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카나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누구였든 비록 어머니의 남편인 알로에우스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알로아다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불리긴 했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분명히 포세이돈이었습니다. 오토스와 에피알테스는 스스로 신들보다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시작했을 때는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그들은 아레스를 잡아 청동 사슬로 묶어 가두어 놓았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은 힘으로 아레스를 풀어주기를 꺼려했습니다. 대신 꽤 많은 헤르메스를 보내 아레스를 도와주도록 했는데 헤르메스는 밤을 틈타 몰래 접근해 아레스를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만한 두 젊은이는 더 대담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기간테스들이 페리온산 위에 오사산을 쌓았듯이 자신들도 오사산 위에 페리온산을 쌓아 신들이 살고 있는 천상까지 오르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신들의 인내심도 폭발했고 제우스는 벼락으로 내려칠 준비를 했습니다. 제우스가 벼락을 던지기 전에 포세이돈이 찾아와 그들을 살려달라고 외원하며 자신이 알아듣도록 잘 타이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우스는 동의했고 포세이돈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쌍둥이는 하늘에 대고 협박하는 짓을 멈추었고 포세이돈도 안도감을 느꼈지만 사실 쌍둥이는 더 흥미로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토스는 헤라를 납치하는 것이 근사한 모험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에피알테스는 자기가 아르테미스를 사랑했거나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형제는 서로를 끔찍이 아꼈고 서로에게는 대단히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여신을 붙잡을지 제비 뽑았는데 행운은 에피알테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르테미스를 찾아 모든 언덕과 숲을 뒤지고 다니다가 드디어 바닷가에서 아르테미스를 발견하고는 곧장 바다로 향했습니다. 사악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아르테미스는
그들을 어떻게 징벌하면 좋을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뒤쫓아왔지만 아르테미스는 바다 위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포세이돈의 아들들은 모두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땅 위에서처럼 바다 위에서도 물에 젖지 않은 채 달릴 수 있었기에 두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아르테미스를 쫓아갔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숲이 가득한 낙소스 섬으로 그들을 유인했고 그들이 거의 따라잡았을 무렵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들은 숲에서 뛰어나오는 우유처럼 하얗고 사랑스러운 암사슴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슴을 본 순간 아르테미스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동물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사슴을 놓치자 형제는 잡을 가능성을 2배로 높이기 위해 서로 떨어져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헤어진 두 사람은 공터에서 귀를 쫑긋 세운 채 서 있는 사슴을 동시에 보았지만 그 사슴 건너 나무들 뒤쪽에 자기 형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사슴을 향해 투창을 날렸지만 사슴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던진 창은 허공을 가로질러 숲을 향했고 바로 그곳에서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사냥꾼의 거대한 몸집은 각자 상대방 창에 찔린 채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한 상대방 손에 서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복수한 여신은 다름 아닌 아르테미스였습니다. 다이달로스. 이 이야기는 오비디우스와 아폴로도로스 둘 다 언급했습니다. 아폴로도로스는 오비디우스보다 100여 년 뒤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폴로도로스가 평범한 작가였던 반면 오비디우스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폴로도로스의 것을 인용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이야기는 감상적이고 영탄조여서 그의 작품 중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다이달로스는 크레타의 미노타우루스를 가루기 위한 미궁을 고안한 건축가로 테세우스가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리아드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질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미궁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안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미궁을 만든 장본인조차도 도표 없이는 출구를 찾아내기 어려울 만큼 뛰어나게 고안된 미궁에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미궁을 만든 장본인 다이달로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물이나 육로를 통해 탈출하면 붙잡힐 테지만 허공을 가르며 저곳 하늘로 탈출하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이달로스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 날개를 2쌍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날개를 달고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다이달로스는 이카루스에게 바다 위 중간 높이에서 날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접착제가 녹아서 날개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이카루스는 나이든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볍게 날아올라 별 어려움 없이 크레타를 벗어나자 소녀는 새롭고 신기한 비행에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명령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미칠 듯이 기뻐하며 자꾸만 위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개가 녹아서 모두 떨어진 것입니다.
이카루스는 바닷속으로 추락했고 물살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들을 잃고 상심한 다이달로스는 시칠리아로 안전하게 날아가 왕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한편 다이달로스가 탈출한 것에 격분한 미노스 왕은 그를 찾기로 결심하고 간교한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미노스 왕은 복잡한 나선형 소라 껍질에 실이 통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다이달로스는 시칠리아의 왕에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소라 껍질에 막힌 끝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실에 묶인 개미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한 뒤 끝을 막아버렸습니다. 개미가 마침내 다른 쪽 끝으로 나오자 개미에게 묶여있던 실도 조각 위의 나선을 모두 돌아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오직 다이달로스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미노스는 그를 잡기 위해 시칠리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시칠리아의 왕은 다이달로스를 내주기를 거절했고 결국 전투 중 미노스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